멋진 신세계 제5장 1. 8시가 되자 날이 저물었다. 스토크 포지스 회관탑의 확성기에서는 굵직한 목소리로 구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시작했다. 레니나와 헨리는 경기를 중단하고 회관 쪽으로 되돌아 걸어갔다. 내분비 외분비 합동 작업장에서는 파넌 로얄의 거대한 공장에서 쓸 원료로 호르몬과 우유를 공급하느라 수천 마리의 소들이 나지막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양이 깃든 하늘에는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헬리콥터들의 소음이 가득했다. 골프를 치던 하급 신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기장에서 대도시로 실어 나르는 경량급 모노레일 기차의 출발을 알리느라 2분 30초마다 한 번씩 시끄러운 호루라기와 종소리가 울렸다. 레니나와 헨리는 그들의 헬리콥터를 타고 출발했다. 300m 상공에서 헨리는 헬리콥터 추진기의 회전 속도를 천천히 늦췄다. 그들은 희미해지는 풍경 위에 떠서 잠깐 동안 균형을 잡고 그대로 머물렀다. 버넘, 노두밤나무 숲이 서쪽 하늘의 환한 언저리를 향해서 거대한 암흑의 늪지대처럼 뻗어나갔다. 지평선에서는 진홍빛이던 마지막 석양이 위로 올라가면서 주황빛으로 바뀌더니 노랑을 거쳐 물처럼 연한 초록빛으로 점점 엷어졌다. 북쪽으로는 나무들 너머로 20층에 달하는 내분비 외분비 공장의 모든 창문이 강렬하고 눈부신 전기 불빛을 휘황찬란하게 쏟아냈다. 그 아래쪽에는 골프 클럽 건물들이 자리를 잡아서 가운데를 막아 갈라놓은 벽의 한쪽에는 하급 신분을 위한 커다란 막사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알파와 베타 회원들을 위해서 보다 작은 건물들을 따로 배정해놨다. 모노레일 정거장으로 접근하는 길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새까맣게 모여들어 분주히 돌아다니느라 부산해 보였다. 유리로 된 둥근 지붕 밑으로 불을 환하게 밝힌 기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어두운 평원을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달리는 기차를 쫓아가던 그들의 시선은 슬라우 화장터에 이르렀다. 야간 비행의 안전을 위해서 화장터의 높다란 굴뚝에는 4개의 투광 조명등이 설치돼 있으며 꼭대기에는 진홍빛 위험신호 표지 등을 달아놨다. 화장터는 이정표 노릇을 했다. 왜 굴뚝마다 저렇게 발코니 같은 걸 둘러놨나요? 레니나가 물었다. 인을 회수하기 위해서죠. 헨리가 지극히 간결하게 설명했다. 굴뚝을 따라 올라가는 사이에 가스는 4차례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요. 전에는 사람을 화장시킬 때마다 오산화인 P2O5 이 대기 중에 그냥 날아가서 순환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98% 이상 회수합니다. 성인의 시체 한 구당 1.5kg 이상을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만 한 해에 400톤 상당의 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이르기라도 한 듯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헨리는 행복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죽은 다음에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식물들을 자라게 해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레니나는 시선을 돌려 수직으로 아래쪽에 아득하게 위치한 모노레일 정거장을 내려다 보았다. 좋은 일이죠.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알파들과 베타들이라고 해서 저 아래 지저분하고 하찮은 감마들이나 델타들, 엡실론들보다 식물이 조금이라도 더 잘 자라도록 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져요. 모든 인간은 물리화학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죠. 헨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엡실론들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엡실론들까지도 말이죠. 레니나는 학교를 다니던 어린 소녀였을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자는 동안 은은하게 들려오던 속삭임을 그날 밤 처음 밝은 정신으로 똑똑히 들었다. 여느 때처럼 방안을 비추는 달빛과 줄지어 늘어선 작고 하얀 침대들이 다시 보였고, 매일 밤새도록 수없이 반복돼서 잊힐 리도 없거니와 사실상 잊을 수도 없는 귀에 익은 어휘들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나지막하고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엡실론들까지도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엡실론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레니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던 공포와 놀라움의 충격을 떠올렸다. 그리고 반 시간 동안 멍하니 깨어있다가 끝없이 반복되던 어휘들에 최면이 걸려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점점 편안하고 차분해지더니 슬그머니 잠이 찾아오던 순간을 기억했다. 내 생각에 엡실론들은 자기가 엡실론이 되었다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녀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물론 개의치 않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다른 신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우리들이라면 물론 못마땅해 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른 습성,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조상도 달라요. 난 내가 엡실론이 아니어서 기뻐요. 레니나가 확신을 얻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엡실론이라면 당신이 받은 조건반사 습성 훈련 때문에 자신이 알파나 베타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헨리가 말했다. 그는 전진 프로펠러에 기어를 넣고 헬리콥터를 런던 쪽으로 몰았다. 그들 뒤에 서쪽에서는 진홍빛과 주황빛 노을이 거의 다 사라지고 시커먼 구름 기둥들이 절벽을 타는 것처럼 하늘 꼭대기를 향해 기어 올라갔다. 화장터 위로 날아가자 헬리콥터는 굴뚝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 기둥에 밀려 뛰 위로 껑충 날아올랐고, 공기가 차가운 지역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다시 떨어졌다. 정말로 기막힌 고개로군요. 레니나가 유쾌하게 웃었다. 하지만 헨리의 어조는 비록 잠깐 동안이었으나 우울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헬리콥터가 왜 고개를 부렸는지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건 어떤 인간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사라지면서 만들어낸 가스 때문이었어요. 한 차례 거세게 뿜어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되어 올라가 사라지는 인간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였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파인지 엡실론인지 그걸 알면 기분이 묘해질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단호하고도 쾌활한 목소리로 결론을 지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는 행복했으리라는 점이죠. 지금은 누구나 행복하니까요. 그래요. 지금은 누구나 다 행복하죠. 레니나가 맞장구를 쳤다. 매일 밤 150번씩 반복되는 이 말을 그들은 12년 동안 들어왔다. 헨리가 거주하는 웨스트민스터의 4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내린 그들은 곧장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시끄럽고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막힌 식사를 즐겼다. 커피와 함께 소마가 나왔다. 레니나는 반구렘짜리 2개를 그리고 헨리는 3개를 먹었다. 9시 20분에 그들은 길을 건너 새로 문을 연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무대장으로 갔다. 구름이 거의 끼지 않고 달도 뜨지 않아 별이 총총한 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만 우울한 이런 분위기를 레니나와 헨리는 다행히 의식하지 못했다. 공중에 설치한 전기 간판들이 바깥의 어두운 하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신축한 대사원 건물의 정면에서 켈빈 스토프스와 16인의 색스폰 연주자들이라는 거대한 글자들이 손짓해 유혹하듯 반짝거렸다. 런던 최고의 향기와 빛깔 풍금, 최신 합성 음악 총동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 공기가 뜨거운 듯했고 용연향과 백단향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백단향. 백단은 그 하얀 단풍 뭐 그런 뜻일 겁니다. 백단. 연회장의 둥근 지붕 천장에는 빛깔 풍금이 어느새 열대의 석양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16인의 색소폰 연주자들은 옛날에 인기가 높았던 귀엽고 작은 내 유리병보다 좋은 유리병은 세상에 없다네를 연주했다. 용련향, 향유, 고래에서 채취하는 송진 비슷한 향료, 백단향, 단향과의 상록, 화렵교목, 나무의 속은 누르스름하고 좋은 향기가 나며 향료, 약품, 세곡물 따위에 쓰임. 400상의 남녀가 윤을 낸 무도장에 둘러서서 5박자의 춤을 췄다. 잠시 후에 레니나와 헨리는 401번째의 쌍이 됐다. 색스폰은 달밤에 노래하는 고양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기라도 하는 듯 알토와 테노의 음조로 신음했다. 색스폰들의 갖가지 화려한 화음이 넘쳐나면서 합창을 하듯이 절정을 향해 올라가며 커지고 떨리다가 또 커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휘자가 손을 한번 흔들자 에테르 음악이 찢어지는 듯 마지막으로 터져나왔는데 기껏해야 인간에 지나지 않는 16 연주자들의 존재는 음향에 휩쓸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천둥소리 같은 A플랫 장조. 그러고는 온통 침묵과 어둠 속에서 디미누엔도가 점점 약하게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점진적인 약화음이 뒤따랐고 디미누엔도 악보에서 점점 여리게 연주하라는 말. 4분음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채 5음 화음이 되어 끈질기게 남아 울려서 아직 밑에서는 5-4 음률이 백동하는 동안 몇 초 동안 어둠의 공간을 강렬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기대감은 충족됐다.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해돋이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16명이 노래를 불렀다. 나의 병이여, 나는 항상 그댈 원했어요. 나의 병이여, 왜 나는 태어났을까요? 그대의 품속에서는 하늘이 푸르고 날씨가 항상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귀엽고 작은 내 유리병보다 좋은 병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5박자를 밟으며 다른 400상과 빙글빙글 돌며 레니나와 헨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따스하고 빛깔이 화려하고 한없이 포근한 소마 휴일의 세계에서 춤을 췄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인상이 좋고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었던가. 귀엽고 작은 내 유리병보다 좋은 병은. 그리고 레니나와 헨리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들은 지금 이곳에 안쪽에 존재하여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은 영원히 푸르기만 한 내부에 안전하게 존재했다. 이윽고 지친 16명이 색소폰을 내려놨고 합성음악 기계가 멜서스풍에 누린 블루스 최신곡을 틀어주는 동안 그들은 대용 혈액이 담긴 병속에 바다에서 파도에 실려 함께 부드럽게 출렁이는 쌍둥이 태아라도 된 그 기분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친구들이여.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친구들이여. 확성기에서는 온화하고 듣기 좋은 공수나무로 위장한 명령이 전달되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친구들이여. 고분고분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레니나와 헨리는 건물을 나섰다. 침울한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어느새 상당히 멀리 기울어진 다음이었다. 하지만 비록 하늘을 단절시키는 공중 광구가 이제는 무척 많이 사라졌어도 두 젊은이는 아직 밤을 잊은 기쁨에 빠져 있었다. 문을 닫기 반시간 전에 복용한 2번째 소마는 실제하는 세상과 그들의 리성 사이에 뚫을 수 없는 벽을 쌓아 올렸다.
그들은 병석에 담겨 길을 건넜고 28층에 있는 헨리의 방으로 올라가는 승강기를 탔다. 그러나 병에 담긴 상태이고 두 번째 소마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니나는 규정에 따라 처방된 피임 사전 조처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12살 때부터 17살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일주일에 3번 3차례씩 멜서스 훈련을 받고 집중적인 최면 학습을 완수한 덕택에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런 사전 조처들을 거침없이 취했다. 아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욕실에서 나오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선물로 준 멋진 초록색 대용 염소가죽 탄띠형 허리띠를 어디서 구했는지 페니 크라운이 알고 싶다더군요. 격주에 한 번씩 목요일은 버나드가 침묵 집회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제2항 규칙에 따라 헬르몰츠가 최근에 회원으로 선정된 아프로디테움에서 그는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낸 다음 친구와 헤어지어 옥상에서 비행 택시를 불러 운전사에게 포드 쓴 단체 음악당으로 가자고 말했다. 택시가 200m쯤 공중으로 솟아오른 뒤 동쪽으로 향했고 방향을 바꾸는 사이에 버나드의 눈앞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음악당 건물이 나타났다. 320m에 달하는 하얀 모조 대리석 건물이 러드게이트 힐 너머에서 투광 조명을 받고 눈처럼 새하얗게 빛났으며 헬리콥터 착륙장의 네 모서리에 세워놓은 거대한 T자가 어두운 밤 하늘을 배경으로 저마다 진홍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주둥이가 널찍한 24개의 황금빛 나팔 확성기에서 엄숙한 합성음악이 우르릉거리며 울려 퍼졌다. 제기랄, 지각이로군. 버나드가 음악당의 빅 헨리 시계, 영국 국회의사당의 대형 시계종을 빅벤이라고 하는데 빅 헨리의 헨리는 물론 헨리 포드에서 따온 것임. 헨리 시계가 눈에 띄자마자 혼잣말을 했다. 그가 택시비를 대는 사이에 빅 헨리가 시간을 알렸다. 포드! 시계를 치는 땡그렁 소리에 해당함. 모든 황금빛 나팔들로부터 우렁창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포드, 포드, 포드. 포드 소리가 9번 반복됐다. 버나드는 승강기로 뛰어갔다. 포드의 날 기념행사와 다른 대규모 단체 노래 모임이 열리는 대강당은 건물의 맨 아래층에 있었다. 그 위로는 한 층에 100개씩 모두 7,000개의 방이 있었어. 2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이 사용했다. 버나드는 33층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서는 3210호실 문 밖에 서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포드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는 꼴찌가 아니었다. 둥근 탁자 주변에 늘어놓은 12개의 의자 가운데 3개가 아직 비어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에 슬그머니 앉아서는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얼굴을 찡그릴 준비를 갖추었다. 왼쪽에 앉은 여자가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오락을 했나요? 장애물, 골프인가요? 아니면 전자골프였나요? 버나드가 그녀를 쳐다봤는데 포드님이시오. 모르가나, 로스차일드가 아닌가? 그는 낯을 붉히며 장애물 골프와 전자골프 2가지를 다 하지 않았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가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빤히 쳐다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매섭게 왼쪽으로 얼굴을 돌려 훨씬 활동적인 남자에게 말을 붙였다. 오늘의 침묵 집회는 시작부터 싹수가 노랗구나. 버나드는 비참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또다시 명예회복에 실패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의자에 무턱대고 서둘러 앉는 대신에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피 브래들레프와 조에나 디젤 사이에도 빈자리는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는 장님처럼 모르가나 옆에 덜컥 앉고 말았다. 모르가나 옆에 말이다.
포드님이시여. 그녀의 저 시커먼 두 눈썹, 아니 눈 위에서 붙어버린 저 일자 눈썹. 포드님이시여.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앉은 여자는 클라라 디터딩이었다. 클라라는 물론 일자 눈썹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탄력이 정말로 지나칠 정도였다. 그런 반면에 피피와 조애나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통통하고 금발이고 몸집이 너무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은 저 형편없는 녀석 톰 카바구치였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사로지니 엥겔스였다. 엥겔스, 로스차일드 다 나오네. 당신은 지각을 했어요. 집단의 회장이 준엄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로지니는 사과를 하고 짐, 보카노프스키와 허버트, 바쿠닌 사이에 끼어 앉았다. 바쿠닌도 나오네. 회원들은 이제 다 모였고 친목단체는 아무런 교란도 없이 완벽한 구색을 갖췄다. 남자는 여자, 남자의 순으로 탁자, 언저리를 따라 번갈아가며 삥 둘러앉았다. 그들 12명은 당장이라도 하나가 될 준비를 갖추었다. 서로 결합하여 보다 큰 하나의 존재 속에서 12개의 분리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 회장이 일어서서 T자를 손으로 그어 보이고는 합성 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지칠 줄 모르고 나지막이 두드려대는 북소리에 맞춰 유사, 관악기와 초, 현악기 따위의 악기들이 침묵 찬가를 화려하게 되풀이해서 연주했다. 짤막하면서도 집요하게 따라오는 반복 찬가에서 그들이 도피할 길은 없었다. 다시, 또다시. 그리고 맥바처럼 힘차게 반복되는 음률은 그들의 기가 아니라 횡격막을 공격했으며 끊임없이 흐느끼며 요란하게 울리는 반복 화음들이 뒤쫓던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공감을 갈망하는 오장육부였다. 회장은 다시 손으로 T자를 그어 보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집회가 시작됐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마 정제들이 탁자 한가운데 놓여 기다리고 있었다. 소마가 담긴 사랑의 잔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는 사이에 나는 자신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듯다. 라는 구절을 읊으며 12명이 그 딸기 아이스크림 소마를 차례로 들이켰다. 이어서 그들은 종합, 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첫 번째 침묵 찬가를 불렀다. 포드님이시여, 우리들은 12사람 오 하나로 만드소서. 사회의 강을 이루는 물방울들처럼 하나로 만드소서. 오, 우리들이 함께 흐르도록 하소서. 그대의 반짝거리는 플리버 자동차처럼. 열망이 넘치는 12소절의 노래. 그러고는 사랑의 잔이 두 번째로 한 바퀴 돌았다. 이제는 보다 위대한 존재를 위해서 나는 마시는 듯하라는 구절을 읊어야 할 차례였다. 모두들 마셨다. 지칠 줄 모르고 음악이 연주됐다. 북들이 울렸다. 녹아내린 오장육부 속에서 집요한 화음들이 소리치고 울려댔다. 그들은 두 번째 침묵 찬가를 불렀다. 오라, 더욱 위대한 존재여, 사회의 친구여, 하나 속에서 12이 소멸되도다. 우리들은 죽기를 갈망하도다. 종말이 오면 보다 큰 삶이 시작될지니. 또다시 12소절의 노래. 이번에는 소마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빛나고 뺨이 발갛게 상기되고 넘치는 자비의 빛이 행복하고 다정한 미소와 더불어 모든 얼굴에서 발산됐다. 버나드까지도 자신이 조금쯤 녹아내린 기분을 느꼈다. 모르가나 로스차일드가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미소를 지었을 때 그는 마주 미소를 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눈썹이 둘이면서도 하나인 그 시꺼먼 일자 눈썹이 슬프게도 아직 그대로였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그녀의 눈썹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직 완전히 녹아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피피와 조애나 사이에 앉았더라면. 세 번째로 사랑의 잔이 한 바퀴 돌았다. 이번 예식을 시작하는 차례가 된 모르가나 로스차일드가 선창했다. 나는 눈앞에 닥친 그분의 강림을 위해서 마시는도다. 환희에 찬 그녀의 어조는 힘이 넘쳤다. 그녀는 소마를 마신 다음에 잔을 버냐드에게 넘겨줬다. 나는 눈앞에 닥친 그분의 강림을 위해서 마시는도다. 그가 강림이 눈앞에 닥쳤다는 기분을 느끼려는 진지한 시도를 과시하며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일자 눈썹이 계속해서 그를 끈질기게 물고 들어져 그에게는 강림이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마시고 나서 잔을 클라라 디터딩에게 건네줬다. 또 실패할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될 게 확실해.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사랑의 잔이 한 바퀴를 다 돌았다. 회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냈고 그들은 세 번째 침묵 찬가를 불렀다. 보다 위대한 존재가 어떻게 오는지를 느껴보라. 환희하라. 그리고 환희하며 죽음을 맞아라. 북들이 울리는 음악 속에 도취하라. 나는 너이고 너는 곧 나일지니. 노래가 이어지고 또 이어짐했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며 흥분 상태로 빠져들었다. 눈앞에 임박한 강림에 대한 인식은 전기 충격 같은 긴박감으로 사방에 가득 쳤다. 회장이 음악을 껐고 마지막 소절의 마지막 음이 끝남과 더불어 완전한 침묵이 뒤따랐다. 그것은 전류가 관통하는 듯 생명이 진동하고 흐느적거리며 길게 이어지는 기대감을 머금은 그러한 침묵이었다. 회장이 손을 내밀자 갑자기 어느 목소리가, 힘차고도 굵은 목소리가 단순한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도 훨씬 음악적이고 풍요하고 온화하고 사랑과 그리움과 자비가 더 짙고 경이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목소리는 음계가 내려가듯 아주 천천히 점점 멀어지며 말했다. 오 보드님이시여, 보드님이시여, 보드님이시여.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따뜻한 감각이 명치부터 모든 말초 신경까지 퍼져나갔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심장과 오장육부가 내면에서 마치 저마다 독립된 생명이기라도 한 듯 따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보드님이시여. 그들은 녹아내리는 중이었다. 보드님이시여. 붕괴되고 또 붕괴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모두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어조로 귀를 기울이시오 라고 외쳤다. 들으시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나지막해졌지만 그것은 어떤 우렁찬 합성보다도 훨씬 폐부를 찌르는 그런 귓속말이었다. 보다 위대한 존재의 두 발이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다시 되풀이해서 말했다. 보다 위대한 존재의 두 발이 층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부러졌던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며 더욱 팽팽해졌는데 어찌나 팽팽한지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보다 위대한 존재의 발소리를. 그들은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조용히 층계를 내려오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층계를 내려오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보다 위대한 존재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갑자기 폭발 단계에 이르렀다. 모르가나 로스차일드가 벌떡 일어섰는데 그녀의 몽롱한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내 귀에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한테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오세요. 사로지니 앵겔스가 소리쳤다. 그래요. 그분이 오세요. 나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피피 브래들레프와 톰 가바부치가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오. 조에나의 간증은 무슨 뜻인지 불확실했다. 그분이 오십니다. 짐 보카nov스키가 소리쳤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숨늘리 한 번으로 심벌주와 간악기가 황홀하게 울리기 시작했으며 북소리가 열병처럼 정신없이 둥둥 울렸다. 오, 그분이 오십니다. 클라라 디터딩이 비명을 질렀다. 아, 예! 마치 목이 잘려나가기라도 하는 듯한 비명이었다. 자신도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어. 버나드 역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립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음악이 울리고 흥분된 분위기가 고조되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두 팔을 휘젓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고함을 질렀다. 다른 사람들이 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춤추기 시작하자 그도 역시 몸을 흔들고 춤을 췄다. 저마다 앞에서 춤추는 사람의 엉덩이에 두 손을 얹고 원을 그려 행진하며 빙빙 돌았다. 빙빙 돌고 또 돌면서 똑같은 소리를 동시에 외치고 음악의 박자에 맞춰 발을 구르고 앞사람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두드렸다. 12쌍의 손들이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두드렸고 하나처럼 12 엉덩이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다. 12이 하나로 12이 하나로 나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빨라지자 발을 움직이는 박자가 점점 더 빨라지고 손의 율동도 더 빨라졌다. 그리고 저음의 합성, 음향들이 한꺼번에 우렁차게 울려나왔는데 무궁한 단결과 속죄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12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강림한다고 외치며 보다 위대한 존재의 출현을 힘차게 알렸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나지막한 음성들이 노래하는 동안 북들이 열광적으로 계속해서 울려댔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포드님과 즐거움. 여자들에게 입을 맞추며 하나가 될지어다. 여자들과 하나가 된 남자들은 평화로우니 흥겨운 만남은 해방감을 주도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춤추는 사람들은 기도문처럼 후렴을 따라 읊었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포드님과 즐거움. 여자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불빛들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점점 은은하게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붉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태아저장고 같은 진홍빛 점치만 조명 속에서 춤을 추게 됐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사람들은 태아 때의 빛빛 속에서 엄마 동안 계속 빙빙 돌고 그칠 줄 모르는 율동에 맞춰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이윽고 동그라미 대형이 흔들려 무너지고 부분적으로 와해되더니 동그라미를 둘러싼 다른 동그라미처럼 탁자와 그 주변에 위성처럼 늘어선 의자들을 다시 바깥에서 둥글게 에워싼 긴 의자들을 위로 그들이 쓰러졌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부드럽게 저음의 목소리가 흥얼거리고 노래했다. 춤을 추다가 이제는 엎어졌거나 모로 누운 사람들 위에서 침침한 붉은 빛이 마치 거대하고 시꺼먼 비둘기처럼 자비롭게 굽어보며 선회한 것 같았다.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빅헬리가 11시를 알렸다. 밤은 평온하고 따스했다. 멋지지 않았어요? 피피가 말했다. 정말 기막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버나드를 쳐다봤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나 흥분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였다. 흥분 상태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황홀함은 단순히 공허한 포만감과 허망함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균형을 이룬 삶, 안식과 안정의 활력, 그리고 성취감이 가져다준 차분한 황홀경이었다. 그것은 생동하는 풍요와 평화였다. 왜냐하면 침묵 집회는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기도 하며 고갈시키는 것도 다시금 보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충만하고 완전해졌고 그녀 자신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다. 당신은 좋지 않았어요? 초현실적으로 빛나는 눈으로 버나드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녀가 끈질기게 물었다. 그래요. 나도 좋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시선을 돌렸는데 찬란해진 그녀의 얼굴이 거의 고립 상태를 비난하면서도 냉소적으로 상기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못지않게 지금도 비참할 만큼 격리된 상태였다. 그는 다시금 충족되지 못한 공허함과 죽어버린 포만감으로 인해 더 고립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다 위대한 존재 속에서 융화하고 몰입한 반면에 홀로 떨어져 재생되지 못했던 그는 모르가나의 포옹을 받던 순간까지도 홀로였으며 사실상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망적으로 혼자였다. 그가 침침한 진홍빛에서 평범한 전깃불이 빛나는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의기소침한 그의 마음은 본래의 상태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한없이 비참했다. 그녀의 빛나는 눈이 노골적으로 비난했듯이 어쩌면 그것은 그의 잘못인지도 몰랐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르가나의 일자 눈썹만이 어른 거였다. 18.